크게 뭐 학교 차원에서는 뭐 대학교 입시 결과나 이런 게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정도의 사탐론의 경향이라면 오히려 역으로 사탐 쪽에서 폭탄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논리적으로 잘 살펴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애가 어떠한 원점수를 맞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유행 따라가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자기 애가 어느 정도 성향이고 그거고요. 제가 팁 하나 드리면은요. 제일 답답한 게 그거거든요. 사탐론을 할까요 말까요? 어느 과목을 들어야 될까요? 라고 애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너 요번에 모의고사 문제 한번 풀어봤니? 라고 해서 다들 안 풀어봤대요.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한번 뭐 투과목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다음 요번 해에 3학년 뭐 9월 모평 정도 한번 풀어봐서 애들이 통사 통과 배웠으니까 그런 거 풀어봐가지고 한 20점대 중후반 정도 나온다. 공부 안 해도 그 정도 나왔으면은 가능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애들 직접 풀어보게 하는 게 전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학생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는데요. 우선 학생부를 이제 정량평가할 수도 있고 정상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정량평가는 출결, 봉사, 내신, 성적과 같이 완벽히 수치화하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고요. 등급에 따라 특정 점수를 부여하고 이수 단위를 반영해서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알고 있는 1.1, 1.2, 1.3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전체 이수 단위를 고려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 1등급은 1이고 2등급은 2이고 3등급은 3인데 대학교 같은 경우는 1등급은 뭐 100, 2등급은 96, 3등급은 92, 4등급은 86, 5등급은 80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부여해서 똑같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들은 보통 어떻게 반영하느냐? 성취도에 따라 특정 점수를 부여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A는 1등급과 같이 본다, B는 3등급과 같이 본다, C는 5등급과 같이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대학교마다 되게 다르고요. 고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뭐 대학교마다 다른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량평가 예시를 좀 들려드리면은요. 이거는 2027 대입 전형계획에서 따온 부분입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 9등급제 과목에 대해서 195, 87.5, 75, 60, 40 그러니까 뭐 좀 등급에 대한 점수차가 좀 큽니다. 고려대 학교장 춘천 같은 경우는 9등급제 과목에서 4점 차씩 가고 자 그래서 연대는 극간에 따라 점수차가 점점 크게 반영되는 거고요. 고대는 4등급까지는 4점씩 나옵니다. 그러면 연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2등급에서 3등급의 차이가 좀 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연대도 이걸 아는 거예요. 연대 학생부 교과로 들어올 애들이 특목고 애들이 거기를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반고 좋은 애들 뽑아야 되니까 1등급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일반고 애들뿐만 아니라 특목고 애들도 교과나 이런 것들 조금씩 넣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는 크게 뭐 아주 불편하지 않게 이게 극과 차이를 조정하지 않았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교에 어떤 애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등급차나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간 점수에 따라 이수 단위 반영 평균의 수치가 많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예를 들면 같은 고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라도 5, 1, 4면 86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얘가 4도 많고 4보다는 3과 5가 더 많다. 그렇게 되면 5까지는 점수차가 크니까 어머니들이 알고 있는 뭐 4.4, 4.5, 4.6이 학생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천대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독특하게 반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5등급이나 진로 원점수 70 이상은 무조건 반영 점수 100을 주는 데도 있고요. 학교마다 좀 다르고요. 중앙대 논술, 요새 논술에서는 내신 잘 안 보이지만 몇몇 대학교들 보면은요 반영 점수가 1은 200, 2는 199.2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지금 중앙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이 1000점 만점이거든요. 논술이 800점에
교과가 200점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거의 5등급, 4등급, 6등급 요 정도까지 만약에 얘가 논술을 떨어진다면 그건 논술을 못 쓴 거지 내신에서 아작난 건 아닐 거겠죠. 근데 이제 8, 9면 내신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논술 중에 내신이 들어가는 곳은 4에서 6등급 정도 안에만 들어오면 거의 동점자 처리교정처럼 느껴질 정도로 파괴력이 적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이게 대학교마다 이 극한 차이가 있으니까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성평가 부분인데요. 뭐 다들 잘 아시는 거긴 할 텐데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수시에서는 좀 더 자세한 느낌이고요. 정시에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A, B, C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포괄적으로 어떤 그런 성향 이런 정도로만 하지만 수시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입학 전형 방침을 대학 입학 사정관이 모두 공유하기 때문에 모의 채점으로 또 채점 기준도 일치시키고요. 그래서 생기부의 모든 기록을 해석해서 학습자를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타당도가 높은 평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세간의 오해처럼 내신만을 산술적으로 본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신만을 산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까 3학년 부장 선생님이 발표했던 것대로 카이스트가 4명이 될 리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약 성평가는요, 뭐 내신 중요합니까? 어느 정도 중요하죠. 하지만 1.1과 1.2와 1.3과 1.4와 1.5와 1.6이 크게 다를 거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게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성평가의 생기부 연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건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요, 정성평가는 각종 생기부의 기록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능력, 태도, 학업의 소양을 해석하는 일종의 프로파일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기부에 어떤 내용을 어떤 활동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도가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활동을 할 때에도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상위교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요. 일반 대학교 안에 포스텍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시 6개 제한에서 벗어나는 학교에 포스텍은 안 들어갑니다. 기술원들 여기 밑에 있는 요것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뭐 좀 더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요. 넘어가고요. 수시 지원할 때에 이제 특수 목적대 있잖아요. 뭐 카이스트, 유니스티스, 뭐 켄텍 이런 데들은 6회 제한 대상 아니고요. 최종 합격해도 정시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대와 전문대를 수시로 합격해서도 정시 지원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별고사에서 이제 일반대 같은 경우는 비슷한 수준 대학의 같은 전형, 논술 전형은 또는 면접 전형은 보통 겹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논술 면접 간 전형은 겹칠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면 되고요. 특수목적대 같은 경우는 경찰대하고 사관학교들이 1차 날짜가 같아서요. 물리적으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전형별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교과, 종합, 논술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학생부 교과는 학생부하고 면접하고 수능 최저 이 조합으로 보통 되는데요. 학생부 정량평가는 필수적으로 반영하고요. 학생부 정성평가는 이제 정성적으로 반영하는데 정량평가에 초과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각 학교에서 우리 학년 다음부터는 5등급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느낌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접은 점점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교과 전형에서는요, 보통 학생부 기반 면접을 합니다. 면접이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이 있고요, 기술 논술 면접이 있는데요. 보통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기반 면접으로 갑니다. 수능 최저는 학불 여부로만 활용하고 보통 최상위 대학교에서는 이제 교과 전형에서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학생부 종합은 이것도 학생부 면접 수능 최저의 조합으로 되어 있고요. 학생부 정성평가 아까 설명했고요. 면접 최상위권 대학교들은 거의 반영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구술 면접도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고대나 아니면은 연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는 학불 여부로만 활용하고요. 그리고 지금 요새는 점점 반영하지 않는 대학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얘네들도 어느 정도 학종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서 굳이 최저까지 봐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판단하는 대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제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은 논술 학생부 수능 최저의 조합으로 보통 나오는데 논술 각 대학별로 상이합니다. 근데 논술과 약술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약술 논술은 조금 더 간단한 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얘기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이제 논술을 언제부터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애가 논술을 준비해야 됩니까? 어떤 학원을 다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탐구 과목 얘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애한테 논술 문제를 좀 보여주고 풀고 나게 한 다음에 우리 학생들한테 판단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각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면 선행학습 평가도 있고요. 모의 논술 해설 창구가 있습니다. 선행학습 평가는요. 각 대학교에서 내는 논술이나 면접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났는지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선행학습 평가인데요. 선행학습 평가를 좀 잘 활용하셔서 애들한테 한번 너네들이 보고 판단해봐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나 이런 데서는 뭐 보통 동영평가로만 가는데 점점 없어져가는 추세고요. 수능 최저도 지금 점점 최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약수형 논술 예시인데요. 요거는 이제 선행학습 평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입학처 가면은 선행학습 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일부 갖춰져 뽑은 이유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기가 약수적 논술을 오랫동안 한 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제 후발주자들이 이쪽 유형과 좀 비슷하게 가서 그렇습니다. 특이할 만한 대학 중에 국민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대 유형하고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쭉 나오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이건 기출문제들에 대한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최저 나왔던 문제들이고요. 국어 같은 경우는 출제 근거도 나오고 문학 해설도 나옵니다. 논술 전형, 다른 논술 전형들은 이게 더 잘 나옵니다. 자,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채점 기준의 답안이 되게 단답식이죠. 약술형이라는 건 거의 단답식이나 뭐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첫 어절 마지막 어절, 첫 어절 마지막 어절 이런 거 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약술형은 좀 약간 쉬운 논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논술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시에서 많이 활용해 볼 만한 전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참고로 수학 문제도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막 들어갔는데요. 뭐 요런 논술이거든요. 요 정도면은요. 수학 논술 수학 수능에서 30번 문제 수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밑에 문항 해설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논술 전형을 굳이 뭐 여러 가지를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술형이라서 해답이 이렇게 적은데요. 실제 논술 전형에 대한 해답은 더 자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머니들이 수학을 잘 모르니까 차라리 애들한테 보여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행학습 평가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 전형이 있는데요. 요거는 몇몇 대상이 안 되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제 종합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교과로도 운영하는 데 있는데요. 근데 학교 인원이 정해진 경우에는 각 학교의 최상위권과 경쟁해야 돼서 좀 어렵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요. 특목고와의 경쟁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할당량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과 전형
그러니까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들도 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은 학습 능력 검증 차원에서 수능 체제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저기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전교 내신 1등이 수능 평균 3등급도 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지금 같은 경우도 최저가 있기는 한데 그 최저가 생각보다 되게 낮거든요. 5일 3등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만족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꽤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더 낮은 대학교 같은 경우는 더 그런 일들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좀 뭐 펑크가 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밀어넣는 경우가 있기는 하는데요. 너무 차이가 나면 좀 안 되고요. 자,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도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전형별 특징을 보면은요. 자, 전형의 우리 학교 경향은요. 우선 교과 전형은 당연히 합격자 내신이 종합 전형보다 높게 형성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학교는 내신이 특목고 자사고처럼 형성되어 있어서 교과보다 종합 전형을 많이 지원하고 또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여러 프로그램이 대학교에서도 되게 높게 인정받고 있는 편입니다. 부모님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높게 받고 있고요. 생각보다 입사관들한테서 전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위권대학의 종합전형 인원이 교과전형 인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전 수시에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제 좀 잘못 이해하시는 게 교과전형이 되게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과전형이 수시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그건 수치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좀 중요한 대학교들만 뽑아보면은요, 교과 전형은 4,092명이 정원입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은 13,576명입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종합 전형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 오면 내신이 불리해서 뭐 교과나 뭐 이런 데서 잘 못 간다. 그건 아닙니다. 종합 전형이 오히려 더 중요한 전형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수시 전형별 특징 또 계속 연계해서 보면은요, 교과 전형은 최상위권 대학의 경우 1등급 극초반 아니면 저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낮으면 매우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이게 좀 얘기가 좀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제 수시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또 다시 이야기 드리겠지만 애들이 정시를 기준으로 가야 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아깝다 싶으면 안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교과 전형에서 좀 낮은 대학교들 뭐 이런 정도를 노리면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 대학의 경우 3등급 초반대까지는 저는 권유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자기의 어떤 희망 이런 거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 보통 내신 3등급 대 중반 이내는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을 이하는 논술전형을 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저 계속 얘기했지만 내신이 많이 낮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교과전형을 추천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교 입결만으로 수시 가능성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수시의 비율이 많이 적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정시 전형의 특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과목의 반영비율도 다르고 반영하는 점수 당연히 달라서요. 같은 점수대라도 과목 반영 비율 때문에 결과가 매우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교가 늘어나고 있지만 수능 점수 차가 내신만을 뒤집힐 정도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쭉 분석해보니까요, 내신 5 이하면서 생기부기로 아예 신경 쓰지 않았다면 온전히 내신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최상위권 대학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중위권, 중하위권 대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내신이 좀 파괴력이 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반영 비율상 당연히 수학과 국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시에서 정시까지의 로드맵이라고 이제 준비해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머니들이 수시에 관심이 없겠지만 이 수시 쓰는 것과 정시가 좀 연관이 되어 있어서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일을 겪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수시 원서를 쓰는 기준점은 세 가지겠죠.
수시에서 직접 반영되는 요소, 그러니까 내신이나 비교과 가지고 내가 어느 학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따져야 되겠고요. 두 번째, 정시 때 자기가 갈 수 있는 데, 그러니까 정시 때 자기가 갈 수 있는 데보다 더 낮은 데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데. 그런데 보통은요, 2번이 제일 논리적인데요. 대부분 3번 느낌으로 수시 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수시 원서 작성시 다른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면접이나 논술이 수능 이전인가 이후인가, 이거 되게 중요하죠. 소위 얘기하는 수시 납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면접이나 논술 일정이 겹치지 않는가,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중요하고요. 수능 체제를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시 원서를 쓸 때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자료를 볼 건데요. 자료 보기 전에 먼저 알아둬야 될 제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보통 모의고사로 정시 가능성을 판단하잖아요. 그때 국어 100분위, 수학 100분위, 그 다음에 탐구 2개 100분위의 평균에서 300점 만점을 보통 판단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 할 것도 그렇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이유는 표점은 시험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100분위로 생각하는 것이 그나마 좀 오류가 적고요. 그리고 국수는 표점이 200점 만점이고 탐구는 표점 100점 만점이므로 표점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도 탐구 100분위 평균으로 생각하면은 얼추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는 잘 안 보는데 영어는 국어 수학과 2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영어는 보통 잘 안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영어가 중요할 수도 있기는 해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자 300점 만점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2025학년도에 대입 사례 예시인데요. 좀 충격은 안 받으셨으면 합니다. 사례 1 이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3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수능입니다.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이렇게 좀 모아봤거든요. 이거는 실제 애들의 점수를 그대로 긁어온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알겠지만 빨간색 펴져 있는 것은 6월 모평과 9월 모평이고요. 사례 1을 보면은요, 이제 좀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학생의 경우라고 써져 있는데요. 솔직히 이것도 대부분의 학생의 경우는 아니고요. 요거보다 더 낮게 많이 형성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의 특징은 높다 낮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경향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그거죠. 우리가 수시를 쓰려면 정시에서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정시에서 어느 정도 나올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의 경향성이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경향성이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분들의 이런 학생들은 수시 쓰는데 되게 힘들고요. 정시까지 가기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럼 사례 2를 보면은요, 그래도 생각보다 꽤 높잖아요. 수능 점수는 그냥 잠시 놔두시고요. 자, 모의고사는 안정적인데 수능은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이 정도 점수 차이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례 3을 보면은요, 6월, 9월이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9월보다도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사례 4는 수능은 9월보다도 높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례 4도 사례 3하고 좀 비슷하죠. 그런데 6월, 9월이 낮고 그래도 수능을 그나마 회복을 했는데요. 그 전체 빈도수는 사례 1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사례 3하고 사례 4가 비슷하고, 여기서 점수대가 아니고요. 3월부터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쭉 비슷하게 가는데 6월과 9월이 제일 낮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례 2가 그 다음에 제일 적고요. 이런 애들은 진짜 수능이 망한 애고요. 그러면은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경우 있잖아요. 성적이 올라간 애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수능 때 최고점 찍은 애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는데요. 아주 많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례 2하고 좀 빈도수가 비슷하지 않을까. 그거보다 조금 높고, 그래서 사례 4하고 사례 2의 중간 정도의 숫자들이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6월, 9월 모평이 다른 학력평가보다 점수가 낮게 나오는 이유는 N수생 일부가 카운트되어 성적이 산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생 효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능이 제일 낮은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큰 이유는 수능장에서 긴장해서 그렇겠죠.
제가 요거 색깔을 표시 안 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모든 N수생이 푸원 집단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학생 중 국어나 수학 등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예체능 계획이 좀 그렇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1교시 후 정신력이 흔들려서 시험 포기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모집단에서 제외가 됩니다. 한국사를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결시자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보통 성적대가 상위권이냐 하위권이냐라고 봤을 때 하위권 애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소위 이야기하는 깔아주는 애들이 많이 비어버리기 때문에 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꽤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사례 1대 가지고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우리 학교 한 100명 정도는 사례 1대 점수 때보다 낮고요. 참고로 뭐 이게 100%는 아니지만 100분이 230대면 서울 들어본 대학교 정도를 어느 정도 좀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210 이상이면은 경기권에 들어본 대학교 정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100명 빼고 나머지 중위 100명 정도가 사례 1에 좀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시 전략 세우기도 힘들고 수능까지 끌고 가기도 힘듭니다. 왜냐면은 어머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공부할 때 어떤 외부적인 점수나 이런 거에 현혹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연히 점수 잘 나오면은 좀 됐나 보다 하고 흐트러지고요. 점수 안 나오면 나는 안 됐나 보다 이러면서 또 흐트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시까지 가기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이 사례 1 정도면은 학생이 최상위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의고사 간의 편차가 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년 내내 흔들려요. 그래서 정신력 강화가 안 되면 뭘 해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사례들은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원칙 지키면서 학교 오르지 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수능 때는 성적이 꼭 오른다는 생각으로 살면 무조건 오릅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례 1 같은 경우는 그 다음부터는 사례 다른 거 가지고 볼 건데요. 다 기본적으로 전제를 이렇게 하고 들어주세요. 우리 애가 공부 열심히 해서 모의고사 성적도 오르고 정시에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저도 그 가능성은 무조건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그 사례 2나 3, 4 이건 사례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애가 그렇게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주시면 이렇게까지 올랐는데도 쓰기가 어려운 거구나 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사례 3 가지고만 할게요. 자, 우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학생은 수능을 망칠 걸까요? 그러니까 5월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망쳤죠. 그런데 9월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선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기준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요. 부모님들이 보통 수능 끝나고 주변에 수능 봤던 애들한테 물어보면은요, 다 수능 망했다고 하잖아요. 이래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의 기준은 여기에 몇 월 달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 5월 달이거든요. 그럼 5월 달에 보면은 수능 망한 게 맞죠. 그런데 이제 보통 주변에서는 다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또 애들이 안정적으로 점수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수능 못 봤다라고 하는 말 그거에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준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시 원서 쓰는 거를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수시 원서 쓸 때는 이제 7월까지의 정시 점수와 9월 예측 점수를 보고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머님들도 아까 설명 들어보셔야 알겠지만 가장 논리적인 점수는 6월이나 9월 추정되는 점수를 가지고 쓰는 게 논리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6월 정도 성적대에서 소위 수시 납치가 없는 것을 2개 정도 걸어놓고 나머지를 높이는 것이 되게 제일 논리적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통 여기까지 얘기하면은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애들도 그렇고. 자, 그런데 논리적으로 쓰지 않게 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5월 정시로 보면은요, 연세대 가능해요. 6월 정시로 보면은 수시대 그 정도 좀 상위권 가능합니다. 그럼 수시 원서 쓸 때 5월 성적이 눈에 어른거리기 시작하고요. 그 홍대 논술들이나 이런 데는 자기가 290점 나왔고 뭐 수시대보다 홍대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시 납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거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진짜 등급비가 맞아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수시대 논술들은 그럼 수능 이유예요. 이유지만 가고 싶은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줄어들겠죠. 6건에서 5건으로. 자, 그런데다가 또 사례 3에
내신이 3점대 초반이 가면 제가 봤을 땐 고대 학종 합격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면접이 없거나 수능 이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능 이후에 면접 종합을 운영하는 대학교가 서울대, 연대, 그 다음부터 중대예요. 그러니까 고, 서, 성, 한 여기는 면접을 운영하지 않거나 수능 이전에 면접을 운영을 하거든요. 우리 학교 입시 결과 보면은요, 왜 서울대, 연대, 카이스트 이런 데만 집중되어 있느냐,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등급 애들이 경대를 쓸까요? 안 쓰려고 하겠죠. 의대 빼고요. 그러면은 이제 중대나 이대 쓰겠다고 달라붙는 애들이 내신 한 5, 4 이럴 텐데, 이거는 솔직히 우리 학교라고 하더라도 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 학교가 수시가 전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애들 그렇게 지도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종합전형에서도 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학교가 눈높이를 낮추거나 적절하지 않으면은 좀 많이 힘든 상황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논술 보는 대학교 순서를 의대 제외해놓고 보면은요, 연대, 시립대 이 둘은 수능 전이에요.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외대 이게 수능 후에 보거든요. 그럼 연세대를 제외하고 여자는 이화여대까지, 남자는 경희대까지 6개 원서가 벌써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논술 날짜 고려하면 중대까지는 거의 논술 날짜가 겹치지 않을 거예요. 과가 약간 겹칠 수도 있지만 그거 조정해서 원서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그 이하의 대학교와 위의 대학교들은 날짜가 좀 겹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송시대를 쓰게 되면은 위에 6개 중에서 하나가 걸칠 거잖아요. 보통 제 기억에 맞다면 서강대하고 겹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송시대를 쓰면은 서강대를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교사는, 그래도 선생님들은 같은 경향의 학생들에게 뭐 숭시대급을 좀 권유하기는 해요. 그러면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 모두 숭시대를 권유받은 건 얘기했지만 자기는 그걸 숨기거든요. 아니면 자기는 숭시대 권유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선생님 자신의 가능성만 낮게 봤다고 생각하고 자신에 대한 원망이 크다고 생각해서 못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제가 실제 겪었던 사건들입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서도 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왜 굳이 그런 데 써? 주변에서 자꾸 자기가 갈 것도 아닌데 친구들이 야, 나 같으면 거기 있어도 안 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도 보니까 10개 대학 이상만 쓴대요. 그냥 결론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위에 6개만 쓰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6개 컵에 끊어드렸잖아요. 그 정도 쓰는 경우만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수시 원서 접수를 했을 때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10월 이후 최상위대학교가 목표인 학생은 이제 좀 좌절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수능 점수가 이러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이러니까. 그럼 정시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오히려 9월에서 10월에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 가려면은 이제 수시에서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정도도 멘탈 좀 강한 편입니다. 보통은 좀 죄송합니다. 재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계속 흔들립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수능 체제를 맞추는 정도만 수능 성적이 나오면 논술에서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술 실제 경쟁률이 많이 낮아지잖아요. 안 보러 가는 애들도 있고 최저 못 맞추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최저 비충족이나 결시 모두 제외해도 이과 기준으로도 최상위권 대학은 적어도 40대 1 정도 나옵니다. 뭐 연세대 미래캠퍼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10대 1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막 낮아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반땅 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흔들린 상태에서 수능을 봤어요. 수능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수능 후 1주에서 3주 논술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그럼 가채점으로 추정된 등급 및 평균 점수만으로 지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저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에 대한 자존감 때문에 1, 2주 정도 흔들리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논술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수능의 최저 등급이 아닙니다.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얘가 어떤 멘탈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대학교 입시 레이스는요, 수능을 보면서 끝이 아닙니다. 논술 레이스까지 다 끝나야 되고요. 정시 전환 추락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그게 레이스가 끝나는 거거든요. 특히 수능 보고 난 다음에 곧장 논술도 보기 때문에 애들 멘탈 털린 상태에서 많이 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시기에 멘탈만 잘 잡으면 논술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보통은 그러지 않으니까
수능 성적이 나온 후에도 수능 망쳤다고만 생각하고 입시 레이스의 마무리 없이 무작정 재수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좀 봤는데요. 수시 전략의 제약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 가장 예측력이 높잖아요. 안정 전략은 이 두 전형을 잡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가장 좋은 안정 전략의 대학은 예측되는 수능 점수보다 낮은 대학이면서 최저가 없고 수능 이후에 무언가가 있는 대학입니다. 만약에 교과나 종합으로 잡을 수 없다면 논술 전형에서도 이런 대학교들을 잡아주는 것이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합격 가능성을 그냥 높이려면 눈높이를 낮춰야 되고요. 가고 싶지 않은 과를 지원해야 되고요. 3, 4년간 경쟁률이 낮으면서 인원이 많은 과를 지원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자, 정시 전략의 지향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수능 점수 좋은 학생이 내신 점수 높을 확률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좀 반대로 생각해야 될 것 같은 게 수시에서의 뽑는 인원이 많으니까 정시가 불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수시에서 꽤 뛰어난 애들이 많이 끌려갈 가능성도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의대나 약대나 이쪽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보다 좀 더 낮은 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내신은 그냥 수능이 매우 높은 애들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최저 비중도 대학교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등으로 수시에서 정시로 유혈되는 인원들이 해마다 5%에서 10% 정도 나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과목 정도 망했다고 해도 반영점이나 비율점이 높은 대학이 생각보다 가능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최상위권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진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정시 지원하다 보면은요, 가능성이 꽤 높아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럼 이제 수시 레이스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보아야 되는 부분들이라서요. 너무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들께서 우리 애가 정시로 어디 갈 수 있어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급이구나, 어느 정도 급이고, 그리고 어느 과목을 좀 더 올려야 되겠구나, 딱 요 정도 선에서만 얘기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 원서는 상식적인 것이긴 하지만 정시는 갑은, 납은, 답은 각각 한 개씩 쓰고요. 전문대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한 개는 안정, 한 개는 초기 추합, 한 개는 전화 추합 정도 쓰는 게 맞고요. 최상위 대학의 정원이 다군이 적기 때문에 보통은 안정은 가군 또는 나군에서 잡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군에서 안정을 잡아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요거 지금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어서 넘어가겠고요. 안정, 제가 생각하는 안정, 초기 추합, 전화 추합은 요 정도입니다. 대학교 환산 점수 천정 기준으로 했을 때 안정이면 플러스가 나오면서 인원이 많고 충원율이 높은 곳이고요. 초기 추합은 마이너스 5 이내면서 충원율이 높은 곳. 전화 추합은 마이너스 5 이상인데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사이에서 보통 이 세 가지 전략을 같이 씁니다. 정시 쓸 때 변곡점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 성적표 나오기 전까지 가채점으로 예측되는 점수로 전략을 수립을 하셔야 될 텐데요. 수시 응시 판단, 요거 그때 하셔야 되겠죠. 근데 최종 못 맞췄거나 애매하면 무조건 응시해야 됩니다. 입시업체가 발표하는 등급합이나 표점은 추정치라서 부정확해야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만족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때 정시, 응시, 대학으로 각 분별로 3개씩 선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수능 성적표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각 분별로 성적한 대학이나 학과를 이제 좀 확정하고 각 입시 사이트의 추정 순위나 타 수험생 지원 경향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이 이후에 변곡점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환 표점, 하나는 수시 2월 발표가 있는데요. 특히 수시 2월 발표 같은 경우는요, 원서 접수 하루 이틀 전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전략을 미세적으로 조정해야 되고요. 아마 변환 표점 나오는 시점이 되면 각 입시 사이트에서의 추정 순위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해놨다고 그것을 끝까지 가져가시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입시 관련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쭉 봤는데요. 솔직히 저도 이거 하면서 부모님들이 이 설명회를 들으면서 희망을 가지실까, 절망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절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다른 설명회하고 달리 객관적인 자료나 각 대학교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
이건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마음, 그 의지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올리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내신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 많이 애들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신 점수는 포기한다고 해도 절대 내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신으로 사고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리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건 내신에서 강하고요. 그래서 내신 때에 그러니까 애들이 왜 내신 점수 챙기려고 공부하는 방법이 좀 잘못된 게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에 집중하지 않고 적는 거에만 집중하거든요. 내신 보기 한 달 전에 외워요. 그래놓고 이제 애들이 나중에 저한테 와요. 선생님, 제가 내신을 준비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의미 없는 질문인 게, 애들이 생각하는 내신을 준비하는 것이 선생님이 적어놓은 거 외우는 거 한 달 전에 외우는 게 내신 준비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준비하지 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신 수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고력 차원에서도 내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나쁜 길은 처음 발을 내딛기만 어렵고 그 이후로는 쉽습니다. 아예 하면 안 되는 일은 선택지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3학년 되면은요, 주변에서 이렇게 한다더라 그게 이제 학교 원칙하고 안 맞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거 한 번 빠지는 순간부터 아마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걸로만 흘러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은 아니라서 그렇고요. 그것도 나중에 좀 설명드릴 수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길은 처음부터 발을 내딛지 마십시오. 모의고사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과 이유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에는 모의고사 점수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도 이때까지 애들 모의고사 점수 가지고 혼낸 적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4번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고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능 날에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나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올라갈 점수도 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다가도 원리를 봐야 할 때면은 과감하게 시행해야 됩니다. 특히 애들이 잘 안 되는 게 문제 분석할 때요. 자기가 이해가 잘 안 되면은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거든요. 안 됩니다. 자기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이해를 하려면은요, 가끔가다 원론서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적분 모를 때는 극한 개념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원 수투 과정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머니들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 인강은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기만 하는 인강은 정서 안전용으로만 활용됩니다. 실제로 애들 9월 목표 보고 난 다음에요, 거의 인강만 주구장창 탐구만 듣거든요. 요거는 그냥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만 줍니다. 절대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학년에서도요, 인강 보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강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는 멈춰야 될 거고, 어느 순간에는 뭐 적어야 될 거고, 어느 순간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봐야 될 건데, 얘네들의 특성을 보면은요, 한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화면만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인강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 자습 때도 방학 때 오후 한 타임만 인강을 인정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인정해버리면은요, 애들이 보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강에 대해서는요, 집에서도 애 인강 보고 있다면은 한 번씩 점검해 주십시오. 그냥 보고만 있었을 가능성 큽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논술 합격은 고마운 것이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논술 비중을 높게 두면 오히려 수능 넘어 논술까지 가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논술은 써놓고 까먹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실은 객관적으로, 미래는 주관적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건 자기 수준을 알라는 얘기고요. 미래를 주관적으로 보라는 것은요, 잘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전자만 있으면 좌절하고 후자만 있으면 환상 속에서 살게 됩니다. 두 가지가 꼭 같이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웬만하면 해야 됩니다. 이유가 많아지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의지 강하고 멘탈 강한 애들은요, 이유 되지 않습니다. 그냥 뭔가 자기 나름대로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타당한 이유, 제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지적한 상황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타당한 이유를 대는 순간부터 이거는 이미 마음이 약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웬만하면 하고요. 이유가 많아지고 있다라면은 애가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막 하고 싶은 거 많은 거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요. 수능 이후로 유예하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고민 등도 있지만 수능 이후에 하면 되지 않느냐. 수능 이후에 몰아서 보면 드라마 한 10편 정주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수능 이후로 유예하자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시 제도가 어떻게 변하든 좋은 학생을 뽑으려는 총장님의 노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흔들릴 때마다 자신이 좋은 학생으로서의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성찰하면 웬만한 일에 해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다시 얘기하는데요. 아까 사탐론이나 가탐 과목도 마찬가지인 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가 대학교 가서 자기가 이과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사탐을 유리함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이 그게 좋은 학생으로서 맞는 일이 있느냐. 그리고 솔직히 저도 지도할 때 좀 그렇거든요. 그것을 내가 설득을 해야 되냐 아니면 뭐 그거를 옳다라고 얘기해야 되냐. 요거는 저는 좀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마음 아픈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애들 뭐 무조건 사탐 가지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무조건 가탐 남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우선은 원칙이라는 게 뭐고 학생이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를 하는 애들이 중3 때, 고3 때 안 흔들립니다. 자, 그리고 혹시 몰라서 했는데요. 각 수능 과목 공부법 유의사항은요. 이거는 제가 좀 위험한 부분이라서 건들지 않을 테고요. 3학년 생활의 유의사항 좀 간단히 좀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서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학생고등학교의 평균이 아니라 표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학년의 지향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학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학년과 비교하지 말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학년은 제가 학년부장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려하도록 해주십시오. 3학년 생활 당연히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무조건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예민해져 있을 것이고 서로 간의 갈등도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갈등을 아예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갈등이 생겼으면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배려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적에 대해 허세 부리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모의고사 보고 쉬는 시간에 틀린 개수 서로 이야기하면 이를 듣는 다른 이들은 되게 흔들립니다.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 성적, 그 대학이 남에게는 그게 꿈일 수도 목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조용히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것, 그게 저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움직이도록 해주십시오. 생기부 출결사의 기준인 8시 40분은 절대 어기지 말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의 수능 대비를 위해 7시 30분까지는 꼭 등교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각과 결석은 절대 없다는 생각으로 우선 등교시켜 주시고 아이들이 직접 선생님과 상의해서 그날 일정을 조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과 시간 중에 수업 시간에는 수업을 하고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쉬는 시간에는 쉬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자기주도 학습하고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 쉬고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 것은 언어 도달입니다. 특히 쉬는 시간에 노는 연습이 아니라 쉬는 연습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시간대에는 그거 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은 깨질 수 없는 전제입니다.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언제나 옳은 얘기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보다 옳을 가능성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아이들의 경우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니 부정적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애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학년에 들어오시는 각 교과 선생님께 예의에 어긋나는 일 이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칙에 어긋나는 것은 봐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고마운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엄연히 규정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요. 자, 그런데 이 규정을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불편할까봐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어긋나는 것을 지적할 수도 있는데 그때 아이들은 왜 오늘만 그러느냐,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 하고 반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생고등학교 3년 동안 규정 자체를 학생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규정을 어겼더라도 선생님들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고마운 것이고, 규정을 어겼을 때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적했을 때 고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학교 수업은 기본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용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본질적인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은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이기에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야 진짜 어려운 과목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칙을 어기는 순간부터 다른 부분도 무너지는 거 알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고 효율적으로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고, 수능을 위해서 몸을 만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최대한 자기주도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조는 용서가 돼도 자는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자는 것은 자는 자세가 갖춰진 것이고, 조는 것은 공부하는 자세에서 공부하는 자세에서 잠에 못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턱을 개고 있거나 볼을 개고 있거나 책상에서 엎드려 있는 것은 자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든 공부 방법은 동등한 등위에서 고려해 주시고 학원은 현명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특정 과목을 전반적으로 모르면 학원 수업이 더 효율적이고, 부분을 모르면 인강이 더 효율적이고, 수조 깊이 생각해야 되는 영역이면 자기주도 학습이 더 효율적입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학원도 이용하되 현명하게 선택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자란 부분과 그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본 학생은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학원에 대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애들 많은데요, 학원은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편리한 것입니다. 절대 효율성과 편리성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네요. 다른 이야기 더 할 게 있어서요. 키워드만 읽을게요. 9번은 유명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10번. 자, 결과는 과정을 충실하게 하다 보면은 저절로 따라오는 보상분입니다. 그래서 결과 생각하지 말고요, 과정 충실하게 하도록. 그래서 특히 학생들이 원하는 점수는 수능 때는 꼭 나온다 생각하고 모의고사 성적 따위에 휘둘리지 말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해요.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꿈이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의대 같은 경우는요, 산술적으로 따지면 0.1% 안에 드는 학생이 가는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애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의대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고민됩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자기신이 전부 0.1% 안에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고민입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중앙대도 6%고요. 단국대도 한 20%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단국대, 가천대 같은 대학교는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가는 대학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대학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요, 어떤 대학이냐? 공부를 매우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대학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원하는 것은요, 절대 소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욕심 많은 거고요. 그리고 그 욕심에 맞는 행동을 보여줄 때만 우리 아이들의 꿈이 목표가 될 수 있음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 끝난 거 아닙니다. 좀 제가 11시까지라고 얘기했지만요, 제 예상 시간은 10분 더 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숨기고 싶은 이야기였는데요, 드러내겠습니다. 우리 학년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은 객관적으로 본다면 매우 좋다고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래 학년부터 수능과 교육과정 모두 특기할 만하게 바뀝니다. 제 경험상 이런 경우 없었습니다. 따라서 2027학년도 대입은 정시에서보다 예년보다 힘들 것이고요, 수시도 보통 학생들이 안정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수시와 정시에서 안정 전략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충원력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우리 학생들이 수시를 생각하지 않고 내신 물론 활동도 챙기지 않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수시에서 진로를 잇는 수 있는 요소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2학년 때 편하게 공부했고 참아야 한다는 생각도 좀 부족했던 애들이 좀 있었어요. 고3 때
이런 것들을 중심 못 잡고 갈 가능성이 좀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정시에서 충원율이 줄어서 추가 합격자 적을 가능성 크고요. 예전에는 그 건대급부터는 충원이 좀 높았어요. 그 이유는 N수생이 우선은 정시를 붙여놓고 재수를 생각해서 등록을 안 했기 때문인데요. 내후년에 바뀌는 입시를 고려하면 수험생들이 내년에는 반수할 수 있는 대학과 과를 등록하기 위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건대 2학급에서 추합이 좀 늘들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등록 비율이 높아진 상황이기에 정시가 좀 빡빡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능력이 갖춰져야만 입시 전략과 전술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전형은 학업 능력과 연관이 있으므로 학업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학업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각 학문에서 필요한 지식 암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문을 이루고 있는 논리적 구조와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정의와 사례와 사례, 학문과 학문을 연결시킬 수 있는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력과 적용력이 필요하고요. 그 위에 모든 것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의 양과 질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공부의 질과 양을 높이고 공부 습관을 형성하고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고 정진할 수 있는 정신력이 제일 필수적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학교를 오로지 하는 마음 되게 필요합니다. 교칙, 수업 듣기 모두 원칙과 관련된 것으로 이걸 어기면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더욱 흔들리면서 펑펑만 쓰게 됩니다. 솔직히 저도 수업하면서 애들 고3 되면은요, 자기 나름대로 수업 안 듣고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공부하겠다고 하는 애들 솔직히 있었거든요. 지금 2학년 애들 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애들이 점점 가면서 수업 시간에 뭐 하고 있느냐? 잡니다. 그 교환되는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수업 시간에 왜 자냐? 그러면은 밤에 공부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러느냐? 수업을 이미 원칙으로는 수업을 다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안 듣는 순간부터 원칙적인 것도 깨지는 연습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업 자체는 원칙적인 게 아닌 게 되고요. 그게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그냥 당연한 시간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당연한 시간이 돼버리면은 그 수업 시간 아니면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자, 그래서 학업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싫은 것도 참아야 하는데 편의성만 추구하면 제가 봤을 때 현재 수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서 또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이더라도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비문학 배경 지식과 논리적으로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업은 사고력 증진을 목표로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설명을 재구조하는데 중점을 두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업에 대해서 수업 뭐 들으면 좀 공부할 시간 많지 않습니까? 3학년 때는요, 연계교재로도 지도 많이 나가고요. 지금보다 자습 시간도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나 이 수업은 내가 선택하는 과목이 아니야. 그냥 수업을 포기하고 수능에 집중하겠다. 이거 되게 피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거 공부하기 싫다는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생각보다 자습 시간 많을 겁니다. 보통 그랬습니다. 보통 위와 같이 생각하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고 밤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3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력에 구멍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과 습관을 들이고 수능 때 긴장하는 것에 대비해서 수능 시간보다 5시간은 더 버틸 수 있는 정신력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것은 애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일 거고요. 그러면 첫 시간부터 멘탈 많이 나가고 정신력 소모가 좀 많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5시간은 더 버틸 수 있는 정신력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학교를 오로지 하면서 힘들 때마다 수업 시간에, 자습 시간에 교사, 학생들로부터 동기를 부여받고 수업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 투자할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수능 때는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온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노력하면 꿈을 이룰 가능성은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실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것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많이 거는 농담이 그렇습니다. 야, 이 세상에서 가장 끓이기 어려운 라면이 뭔지 알아? 하면이야.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흔들리는 갈대와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무에 기댈 수 있는 나무가 많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나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설마 자기 자신 빼고 나머지가 나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흔들리는 갈대를 잡아줄 수 있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긴 시간 너무 많은 이야기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각 학원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부모님들이 좀 더 논리적으로 판단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논리적으로 판단할 때는 아이의 성향, 아이의 수준 이런 것들을 아이와 함께 같이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